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보탈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션은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현재 솔루션 아키텍트로 운영하고 있는 김필중님이 이제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랩업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제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그 넷플릭스에서 캐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캐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 캐시를 사용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그 캐시를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마 넷플릭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EV 캐시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비단 그 어떤 컨셉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프링으로서 스프링 부트와 그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유사한 형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넷플릭스에서 히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스캇 맨필드라는 친구가 이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분들이 그 EV 캐시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검색해 보시면 한글로 제가 자막을 붙여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화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나 이거 이미 본 적 있다. 네. 나 이 화면 처음 보는데 이런 그림 처음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넷플릭스에서 비즈시럴이라고 불리는 그 모니터링 도구를 모니터링 도구예요. 이 비즈시럴이라는 도구는 뭘 하는 거냐면 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를테면 액추에이터와 같은 부분에서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서버, 스펙테이터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떨어지는 프로세서나 아니면 그 다음에 웹의 어떤 응답 코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아틀라스라는 어떤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제이슨 타입으로 변환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그 각각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어떻게 서비스 간 흐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자마자 얘가 뭘 하는 애인지 뭘 하는 애인지 몰라도 전체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아마 아실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의 리전 내에서 그 넷플릭스의 그 트래픽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또는 로드 밸런싱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서로 얽히설키 얽혀진 그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죠. 이건 각각의 하나하나의 넷플릭스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위치한 것들은 그 persistent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EV 캐시 이런 것들이 맨 우측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멤버들은 무엇이냐면 각 어플리케이션에 그 함께 구동되어서 동작하고 있는 스프링 클라우드 멤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컴피그 서버,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엣지, 게이트웨이 이런 어떤 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동작들이 이 안에서 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이렇게 붉은 점들 같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이상 트래픽이라든지 실패한 어떤 트래픽 같은 것들도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선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간의 메인 의존성이나 또는 그 테스트 스콥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페이지가 나오고 영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이 아주 그 메인 액션들에 관련된 흐름들이 있겠죠. 그 서비스들. 그것들 간의 이제 의존성, 트래픽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 화면은 또 보신 분 계신가요? 난 이거 봤다, 본 적 있다. 나는 이거 처음 본다. 아, 예. 네. 넷플릭스는 N+1이라는 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죠. 먼저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아마 오늘 이 이제 행사 자체가 스프링 캠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태까지 그 스프링의 코드를 쓰는 기술, 그 다음에 뭐 그 새로 나온 기술, 뭐 리액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쓰는지, 새로 나온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개발자분들께서 이런 그 어떤 인프라 영역과 굉장히 맞닿아서 최근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잘 경험하지 못하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 페일오버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질리언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건 AWS의 3개 리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가 전체 리전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곧 보실 건 뭐냐면 넷플릭스에 혹시 카오스 몽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넷플릭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도 죽이고 뭐 그 상관없이 그냥 막 그 EC2 인스턴스들을 막 죽이거든요. 그래도 자기네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께 감히 여쭤보면 지금 동작하고 또는 매니징하고 계신 서비스의 DB를 죽여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큰일 나겠죠. 그죠? 그죠? 아마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여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백업이나 복구 시나리오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백업이나 복구 시나리오가 항상 원하는 대로 동작한다고 누가 개런티 해줄 수 있나요? 그죠?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런 거 잘 안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안 하냐면, 왜 모르냐면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그 시스템이 너무 치명적이고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메인프레임에서 동작하고 있는 오라클을 죽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했을 때 트래픽이 어떻게 우회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그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디는 뭐가 부족했고 이런 펄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리전이 죽기 시작해요. 지금 USB 1이네요. 이런 비디오는 그 유튜브에 가시면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비디오입니다. 장애가 시작되니까 트래픽이 우회를 시작합니다. 다른 리전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때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건 다른 리전 2개가 이걸 확장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이미 넘어가 있어야 저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제가 다시 살아나면 바로 저희가 트래픽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숨 쉬듯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계속 넷플릭스 엔지니어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만약에 특히 AWS 같은 환경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겪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를테면 작년에 있었던 그 DNS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뭐 CDN은 꼭 AWS 쓰시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CDN 관련된 이슈들도 꽤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죠. 뭐 이를테면 뭐 모바일 개발팀에서 뭔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서버에서 계속 503이 떨어지고 있는데 업데이트한 뒤에 가서 보니까 잠수함 패치를 하고 있더라. 잠수함 패치를 해가지고 CDN에 올렸는데 경로가 예전과 똑같아서 캐시가 뭐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데이터 매니징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페일오버는 상당히 되게 힘들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일을 겪으신 다음에 야 우리도 멀티 리전 한번 해볼까? 멀티 클라우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작년까지 많이 얘기됐던 지금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은 결국 데이터 도메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 도메인을 분리하지 않으면 데이터 소스를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찢어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레프리젠테이션하는 API들을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구현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실패 사례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실제 데이터 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소스 안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컴포징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동시에 가용성을 늘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일단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서비스 A, B, C가 있을 때 얘네들 간에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는 뭐 세션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캐시를 레디스라든지 memcachd를 사용해 온 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간단한 데이터 형태를 바로 리턴하기 때문에 DB를 찍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리얼라인 서비스 간의 연동을 위해서도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될 거고요. 그렇지만 캐시를 주요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시긴 힘들죠. 왜냐면 첫째, 그 어떤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라도 그 기능은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백업과 복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메모리를 보통 기본 저장소로 사용을 해요. 그죠? 그 얘기는 꼭 컴퓨터가 죽으면 데이터 싹 다 날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하진 않죠. 그죠?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아 있는 게 기본 형태들이에요, 캐시에.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죽으면 싹 다 죽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로 다 액세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어왔던 방법, 즉 데이터베이스 구간에서의 데이터 복제를 생각하십니다. 그런 게 AWS에서 저런 리저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되게 큰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오라클 뭐 RAC라든지 아니면 그 리저널하게는 골든게이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라이센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 아마도 그 거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여러분들을 계속 모놀리틱의 세계로 이끄는 주범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비용은 계속 비싸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왼쪽에 있는 질문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잘 죽지 않는 데이터 캐시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이걸 메인 저장소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EV 캐시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넷플릭스의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의 99%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그 로그인 데이터, 마지막까지 영화를 어디까지, 무슨 영화를 어디까지 봤는지, 플레이백 데이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캐시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넷플릭스가 느리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죠. 물론 국내 통신망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런 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가 죽지 않는 형태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그런 걸 해결한 넷플릭스의 도구가 이제 EV 캐시라는 게 있어요. EV 캐시 혹시 난 이전에 들어봤다는 분 계신가요? 아주 잘 알고 예, 처음 들어본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넷플릭스 EV 캐시는 이렇습니다. 일단 분산 캐시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요새 memcache들도 자동으로 이제 어떤 프락션까지 처리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EV 캐시는 이런 그 첫째, 소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캐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당연한 얘기인데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뭔가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찍고 오는 것보다 그 캐시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응답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어떤 동기구조의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당연히 처리 속도가 빠르면 처리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동일한 처리량을 생각했을 때 전체 서비스 시스템들에 걸리는 부하량 역시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DB까지 찍고 DB 같은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선 또 뭐 데이터베이스에 디스크까지 찍고 뭐 배치하고 뭐 그래서 데이터 가져온 걸 다시 리턴하고 뭐 이런 아주 더 많은 프로세스 비용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캐시에서 그냥 간단하게 응답해서 찍어주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기본적으로 EV 캐시는 memcached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소개가 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링 클라우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가 항상 뭐냐면 컨피그 서버입니다. 즉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코드와 설정을 분리하기 위한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컨피그 서버를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입니다. 그죠? 클라우드에서는 갑자기 그 어떤 서버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켰을 때 얘네들이 네트워크 정보들을 계속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경되더라도 개발자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끼리 서로 알아차리게 하는 게 보통 서비스 디스커버리 패턴인데 이 두 개가 적용된 멤캐시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멤캐시디는 자기가 켜질 때 그 넷플릭스의 이제 아카이어스라고 불리는 컴퓨터 서버에서 나는 어떤 클러스터의 멤버고 몇 개로 클러스터링 될 거고 내 IP는 어떻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설정 정보를 받아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났으면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내 캐시를 찾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캐시를 생성한 이름으로 그냥 바로바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JDBC 엔드포인트를 외우지 않았다고 아마 DBA한테 혼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개발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일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든 생길 수 있고 그 정보는 그냥 시스템끼리 알아서 잘 찾아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리니어하게 확장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도 밀리세크 단위의 응답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사실 스케일 아웃에서 가장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구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목표기도 합니다. 성능상.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마이시컬을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 퍼포먼스가 늘어나려면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게 뭐 조인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시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키를 가지고 샤딩을 잘 해놓으셨다면 아마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얘는 태생적으로 어떤 데이터 사이즈나 사이즈는 아니죠. 크기의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그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멤캐시디를 쓰면서 한 얘기가 있죠. 원하는 수량으로 데이터 복제를 구현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뒤에 소개되겠지만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오브젝트들을 이 캐시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멤캐시디 서버는 3개의 멤캐시디 인스턴스를 기본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리드와 라이트를 저 오른쪽에 보시면 캔타마 알고리즘 가지고 해싱 알고리즘으로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여러 군데 복제를 해서 넣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해싱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또 하나는 저 라이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멤캐시디를 이 세션을 듣고 있어 만약에 저기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기 위해서 찾아보시면 멤캐시디의 그 넛쉘이나 넛크래커라든가 이런 그 프락시가 있어요. 이미 프락시와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미 구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어떤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데 바로 스핀업 하셔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캐시에 라이트를 하면 이런 알고리즘을 프락시에서 써서 분산해서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개의 어베일러빌리티 기존에 기본적으로 분산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존 A, 존 B, 존 B, C에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write는 모든 존에 하고요. read는 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속한 자기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만 긁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속도나 비용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그 사이드카라고 불리는 그 프라나, 그 사이드카 패턴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JVM 환경이 아닌 것일 때 그때 넷플릭스 유레카라든지 그러니까 컨피그 서버나 유레카나 이런 것들은 다 JVM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전체 다 나머지 시스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이런 C나 아니면 고렉이나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 사이드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구성 패턴입니다. 메인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고 얘와 그다음에 JVM으로 된 유레카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동작하는 거고요. 그게 서로 HTTP 통신으로 로컬호스트 내에서 동작하고 나머지 플랫폼과의 연동은 이 사이드카에서 담당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캐시에 대한 매트릭이 또 있겠죠. 모니터링 매트릭 같은 것들 얼만큼 캐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 네트워크 인, 아웃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이드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전체 플랫폼으로 보내게 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보시는 캐시의 사용 패턴이실 거예요. 루거 사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 캐시를 찾고
없으면 DB 찍고 응답하기 전에 캐시에 넣고 응답하고 뭐 이런 이게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패턴인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캐시 클러스터가 다 죽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가 캐시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양을 어차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서비스가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캐시가 있다고 해서 캐시로 데이터를 몰빵해서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 막 갔다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툴과 그 데이터베이스의 캐시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웜업을 시켜놓는 거죠. 뭐 물론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서비스가 전체 다운될 때까지의 오프로딩 그 다음에 죽었던 EV 캐시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의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뭔가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 캐시를 죽여보시진 않을 거잖아요. 캐시를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죠? 굉장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넣고 뺄 때 카프카를 쓴다는 거예요. 카프카에는 데이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건 메타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카프카를 통해서 들어갔던 메타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예전에 만약에 그 여러분의 캐시가 사이즈가 서비스가 서버 2개짜리였어요. 메모리 4기가 8기가였으면 4개를 확장하고 싶어. 어떻게 하죠? 새로 키고 그러면 그때부터 캐시는 콜드 상태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엄청 힘들겠죠? 캐시를 바꾸자마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고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끌거다가 새로운 클러스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클러스터에 캐시 클러스터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바꿉니다. 기존 거에서 새 걸로. 이런 것들을 저런 그 스트림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용 패턴인데요. 넷플릭스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서비스 운영하고 계신다면 백엔드에서 뭔가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데일리로 돌아가는 것들, 아월리로 돌아가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런 데이터들의 연산의 결과가 끝나면 이 캐시에 밀어주거나 그러면 그때 온라인에서는 그 데이터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또는 서로 연결 흐름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같은 캐시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세스가 끝나면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플레이리스트 캐시 쪽에 넣어주고 그러면 온라인에서 다음번에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가 그걸 가져다가 다시 써서 같은 캐시에 넣고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 간 이동,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일종의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듯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데이터 복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되는 데이터들이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참조할 때 어떤 형태로 동작시켜야 하냐 이게 넷플릭스 EV 캐시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이 캐시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셋을 해라 EV 캐시에. 그러면 처음에 그 셋을 실제 로컬에 있는 EV 캐시에 여러 군데다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해서 OK가 떨어지면 메타데이터를 카프카에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없이 무슨 데이터가 어디 들어갔다는 메타만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카프카를 보고 있던 컨슈머인 레플리케이션 릴레이가 새로운 메타가 들어왔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요. 그런데 끄집어내고 보니까 얘가 셋이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로컬 EV 캐시에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전에 있는 프락시에다가 그걸 보냅니다. 같이. 그러면 다른 리전에 있는 프락시는 궁극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컬에 있는 EV 캐시에다 그 데이터를 씁니다. 그러면 로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로컬 캐시를 참조하겠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큐하고 이렇게 뒤에 드릴 얘기이긴 합니다만 데모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캐시를 복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카프카의 구조의 유효성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옮기고 싶다면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먼저 참조할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AWS에 다이나모 DB를 옮기고 싶어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물론 어떤 다이나모 DB 테이블 같은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카프카에 그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참조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커의 형태, 컨슈머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하시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참조되는 데이터들은 계속 그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건 캐시 투 캐시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럼 그렇게 쓴 데가 있냐고요? 옛날에 되게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요. 한 3년? 4년 전쯤에 EA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 MySQL 클러스터 140대를 이런 식으로 다이나모DB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옮겼어요. 로그인 서버에 대해서, 신즈라는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로그인이 될 때마다 원래 있던 MySQL 샤드에서 끄집어내서 다이나모DB로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로그인 요청이 오면 다이나모DB부터 참조하고. 그런데 그런 식의 복제 구성을 할 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면 첫째, 뭐 설명 다 드렸습니다만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째, 레플리케이션 릴레이가, 복제 릴레이가 되게, 메시지 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리전별로 독립된 클러스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카프카들이 다른 리전, 그러니까 그 다른 리전 두 개로 뭔가 복제를 할 때 한 리전이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다른 리전엔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카프카의 그 백로그 버퍼를 이런 레이텐시가 발생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론 장애가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메시지를 드랍해 버린대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신규 메시지, 그러니까 그 리스트 메시지를 참고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레플리케이션 릴레이. 복제 릴레이는 그 카프카 클러스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컨슈머예요. 그래서 다른 리전으로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동기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프락시에 던져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 이게 잘 들어갔구나 라고 하고 안 들어가면 리트라이 같은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복제 프락시이고요. 얘는 받아서 그냥 로컬에 넣는 애예요. 그리고 잘 들어갔으면 저쪽 릴레이한테 잘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구조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셨으면, 카프카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셨으면, 그리고 아마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 보셨다면 머리에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간단한 구성을 가지고 지금 초당 2,500만 요청을, 이게 2015년 데이터인가 그래요.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이제 memcached 인스턴스로 각각의 요청은 밀리세컨 단위의 응답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000001초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0.2 밀리세컨가 나왔으면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성능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간단하게 스프링으로 구현한 김필중 SA의 데모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원래 스프링을 잘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쪽의 개발 언어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신, 예전에 뭐 게임 회사에서 다니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일부러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의 어떤 쉬운 사용성과 이런 컨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필중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화면일 수 있어요. 네, 앞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만든 간단한 이제 웹페이지이고요. 네, 왼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IP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API 호출한 다음에 현재 로케이션을 읽어오게 해서 지금 두 개의 웹 서버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한국 리전에 제가 이제 위치를 시켜놨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일본 리전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걔 같은 경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현재는 맨캐시드에서 그냥 데이터만 읽어와서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마치 채팅처럼 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입력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리프레시 한번 할게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면 네, 이제 나오죠, 그죠? 예,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런 구성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EV 캐시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처음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금방 이제 웹페이지에 우리가 채팅 같이 먼저 메시지를 입력했잖아요. 입력을 하게 되면 웹서버를 받은 다음에 memcachd에 먼저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카프카에 그 정보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카프카를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릴레이라는 이제 그 데몬이 들어오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일본 리전에 있는 프락시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럼 이제 프락시는 그걸 받아가지고 로컬의 memcachd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웹 릴레이하고 적혀있는 웹 서버는 즉 일본에 있는 웹 페이지는 memcachd에서 새로 이제 적재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모를 위해서는 금방 그 두 개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3초마다 리프레시를 이제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면 이렇게 느리지 않게 바로 나오는 그 3초간의 간격을 두고 메시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AWS에 있는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별도의 어떤 컨테이너를 구성하진 않았고요. EC2라고 하는 컴퓨팅 서비스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데몬이라든지 웹서버를 다 올려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AWS에서는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프카에 대한 이제 구성 같은 경우도 좀 손쉽게 이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SK라고 불리는 관리형 이제 카프카를 사용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를 하나 띄웠고요. 그다음 이제 일라스티캐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memcachd를 똑같이 클러스터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건 도쿄 리전이고 여기는 이제 서울 리전이고요. 이제 가까이 이제 리전에 memcached 클러스가 있는 형태이죠. 그럼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스프링부트에는 이제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것들 설정한 다음에 기본 부트스트래핑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이제 로드해가지고 3개의 이제 데몬을 제가 좀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듀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듀스는 아까 앞서 이제 그쪽에서 보셨다시피 그 메시지를 생성해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풋이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매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호출하게 됐을 때 이제 캐시 이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랜덤으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웹페이지에서 던져준 메시지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듀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이제 set data라는 걸 호출하게 되고요. set data 같은 경우는 이제 memcachd에 먼저 저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nd라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카프카에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이제 로직은 흘러가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매우 간단하게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스프링 부트에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랑 프로듀서를 분리하고 메시지 브로커를 중간에 이제 추상화시켜서 이제 언제든지 손쉽게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나온 건데요. 예전에 이제 자바 메시징 시스템의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가 지원했던 어떤 그 스프링의 메시징이라든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컨셉은 정말 간단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상화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디펜던시 매저먼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는 뒤에서 이제 설정을 따로 하겠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브로커의 IOC 정도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인 여기서는 카프카가 되겠죠. 카프카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로직을 구현하는데 매우 간단하게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듀스 서비스를 보시면 일단 enable binding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추상화가 어떻게 추상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바인딩하고 나서 이 어떤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제 send to라는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그 채널명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채널을 지정하게 되면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펑션에서는 그 브로커에다가 메시지 브로커에다가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저는 보시면 디펜던시를 추가를 했고요. 디펜던시 중에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코어 부분이고요. 이제 뭐 어떤 바인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프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레비덴큐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프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프카를 이제 바인더를 추가를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먼저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추상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하시려면 토픽이라든지 큐브명이라든지 그런 걸 다 지정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그 실제 코드에서는 전혀 건들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추상화로 이제 인터페이싱 하신 부분만 사용하시게 되고 나중에 이 리소스를 설정한 부분에서 컨피그레이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토픽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인더의 종류 카프카라든지 레비덴큐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에 이제 호스트 네임이 있고요. 뭐 파티션이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로 갈 건지 이건 이제 토픽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프카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키를 어떻게 쓸 것이며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호출이 들어왔을 때부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거는 크게 많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스트풀하게 메시지를 요청을 받은 다음에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캐시드에 넣는 거랑 이제 카프카에 넣는 거 그걸로 이제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코드가 매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아키텍처를 기억하시겠지만 프로듀서가 이제 메시지를 생성하면 맨캐시드에 넣게 되고 이제 카프카에 넣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컨슈머를 만들어 가지고 카프카의 이제 채널 토픽을 이제 서브스크립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릴레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릴레이의 구성은 금방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한 구성이고요. 그 캐시 이벤트 리스너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메시지 브로커를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먼저 이제 스트림 추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브로커랑 통신하게 될지 이렇게 추상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우리가 지정한 CV 브로커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게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이제 바인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메시지 브로커랑 이제 통신할 거라는 걸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리스너랑 오토메이션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릴레이 스트림즈에서 인풋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프로듀서 쪽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아웃풋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가 지금 인풋으로 쓸지 아웃풋으로 쓸지 그런 거를 이제 관계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릴레이에서는 인풋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인풋으로 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림 리스너가 이 토픽을 통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들을 호출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페이로드로서 아까 캐시 이벤트를 받게 되고요. 이걸 받기 위해서 별도의 파싱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지정만 하게 되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봤던 1번 리전에 있는 그 프록시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별다른 어떤 특별한 거 없이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하되 레스트풀하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프록시가 있겠죠. 프록시 같은 경우는 1번 리전에서 지금 이 릴레이라는 애가 보내주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memcached 넣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컨트롤러에서 저는 이제 지금 레스트풀하게 그 프록시의 접근을 레스트풀하게 했기 때문에 포스트 매핑으로 이제 줬고요. 그럼 이제 캐시 이벤트가 넘어오면 로컬에 있는 맨캐시드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실 때 오토스케일이라든지 어떤 이제 가용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AWS가 주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잠시만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제 메시지 브로커도 그렇고 캐시도 그렇고 전부 다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일리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되어 있습니다. 즉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확장을 하거나 이제 죽은 노드를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제가 좀 화면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헤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AB 아파치 벤치라고 하는 이제 로드를 생성하는 툴의 현대화 버전인데요. 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5분 동안 초당 2,000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걸로 이제 금방 제가 구성해 놓은 데모에다가 로드를 부어 넣어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EC2라는 컴퓨팅 위에 프로듀서랑 이제 릴레이 같은 걸 쭉쭉 올려놓고, 그다음에 서울 리전에 이제 릴레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리전에는 이제 그거를 받는 프록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보시면 얘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릴레이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네트워크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방 제가 로드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거를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토픽에다가 이제 파티션 개수를 이제 정하신 다음에 그 파티션 개수에 맞는 이제 컨슈머를 추가하심으로써 이제 확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WS에서 오토스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특정 매트릭, 여기서는 지금 데모를 위해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인이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에 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 이상의 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늘려가지고 즉 컨슈머를 추가해가지고 그 카프카에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대의 인스턴스가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부은 그 로드가 일정한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제 스케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소 한 대에서 세 대까지의 컨슈머를 이제 늘리는 작업이죠. 여기서 이제 컨슈머는 아까 릴레이라고 하는 제가 보여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얘가 잘 동작해요. 네. 네. 얘가 이제 오토스케일링이 참 이제 구성하실 때 약간의 애매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매트릭을 지정하셔가지고 그 매트릭이 어느 스레시홀드를 넣냐 맞냐 이거를 잘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팁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보통 이제 오토스케일링 하실 때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 메모리 기반으로 하면 되겠다. 또는 이제 CPU 이제 컴퓨테이션 많기 때문에 CPU 기반으로 하면 되겠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오토스케일링에 보시면 스케일링 폴러시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스케일링 폴러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얘를 이제 확장하고 줄일래, 이렇게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업 다운하고 그렇게 할래라는 기준을 하는데 이게 뭐 기본 UI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average CPU utilization이 얼마 이상이면 내가 인스턴스 몇 개 추가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스케일링 폴리시에서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AWS 사용 안 하셔도 다른 데 가서 직접 만드시더라도 이런 형태로 좀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특정 알람이 발생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아까 네트워크인이 2메가 정도 넘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개의 인스턴스를 추가하자. 예.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3메가가 넘었다. 그때 또 한 대를 추가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가 넘었다. 그때는 5대를 추가하자. 이렇게 스텝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떤 확장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로커에서 토픽을 생성하시고 파티셔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슈머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스케일링이 할 수 있게 매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보다 보면, 실제로 하시다 보면 리밸런싱도 정말 빠르게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들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2개로 올라갔네요. 그죠? 예.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좀 다른 말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들웨어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 그만 보셨다시피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그 스트림과 같은 이제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를 추가하심으로써 IOC 같은 걸 많이 추가하셔가지고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예, 뭐가 훅훅 지나가죠. 네. 일단 랩업 하기 전에 이제 전체 세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캐시라는 거에 대한 사용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로컬 인스턴스에 띄워서 쓰고 있던 로컬 인스턴스에 있는 메모리 자원을 직접 활용하던 시대에서 이젠 캐시 역시 떼어내서 굉장히 거대한 클러스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성은 사실 비단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의 뺑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이런 구성 없이는 사실 그렇게 빠른 응답 속도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최근 2018년 12월 정도에 발표한 블로그에서, 물론 이건 예전에 나온 겁니다만 SSD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캐시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NVRAM 같은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메모리만큼 빠르잖아요. 메모리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웜 데이터나 콜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있으면 지금 보셨지만 이게 리전 애플리케이션 되면 여러분들의 핫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핫 데이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메모리 비용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콜드나 웜 리전에서는 그걸 SSD로 내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약간 엔지니어링 변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프락시를 하나 만들어서 그 EV 캐시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RocksDB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걸 가지고 NVRAM이나 SSD에 쓰고요.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야 되는 핫데이터는 memcachd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랜드, 네모닉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그 프로젝트들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테크 블로그가 노다지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오버됐는데 제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랩업을 해보면 첫째는 분산 캐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서비스에 도입하셔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곧 근시일 내에 이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스프링 개발자분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스프링 캠프에서 보셨던 스프링 클라우드의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아마 구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캐시를 잘 사용하는 게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사용 방법이 그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과 같은 도구가 이미 저기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까지입니다. 세 번째 나머지는 사실 이런 EV 캐시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이 EV 캐시의 완성은 넷플릭스의 플랫폼 팀과 그 플랫폼 팀이 서빙하는 그러니까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발팀의 요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보셨던 이 넷플릭스의 EV 캐시가 처리하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 2조 개 이상의 데이터를 서로 복제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3명입니다. 네. 네. 3명이 이 수천 대, 수만 대의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도구를 각 개발팀이 배포해서 쓸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 만드는 법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EV 캐시 팀은 3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나중에 클레임 있으시면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카프카. 아마 지금 현대의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에서 카프카 얘기 안 나온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꼭 그 한 번쯤은, 그러니까 카프카를 설치하는 법을 아시라는 게 아닙니다. 카프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패턴을 써야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그 카프카에 유입되는 메시지와 같은 이런 그 브로커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컨슘 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다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확장 구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죠? 일단 메시지 큐에 있고 메타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스키마는 여러분이 데이터 지정한 소스를 지정한 데다가 그런 워커 어플리케이션,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쓰시면 될 테니까요. 슬라이드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개발자 어떤 이벤트나 미더비나 이런 데서 사실 피보탈이 스프링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 말고 피보탈의 다른 걸 얘기하면 되게 거부감 가지세요. 그죠? 근데 AWS는 신기하게 그게 없어요. 그죠? AWS 얘기 막 하면 왜 AWS 얘기하고 그래?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많이 사용하신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AWS의 그 김필중 SA는 제가 예전에 AWS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AWS의 최고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냥 빈말은 아니고요. 최고 SA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마존에서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게 있다면 좀 이따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조금 오버됐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